삼성전자 끝났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찍고 엔비디아는 등을 돌렸고 SK하이닉스한테 시장을 통째로 내줬죠. 2024년 반도체 신화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거든요. 그런데 2026년 2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의 파트너로 삼성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HBM4라는 무기를 들고 전장에 복귀한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 생존 게임이자 전 세계 돈줄을 뒤흔드는 거대한 머니 게임의 서막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핵심은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였거든요.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기존 메모리로는 어림도 없었고, 이 HBM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곧 왕좌를 차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삼성은 처참하게 밀렸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SK하이닉스 손을 잡았고, 삼성 제품은 발열 문제니 수율 불량이니 하는 소문과 함께 품질 테스트에서 번번이 탈락했죠. 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참담합니다. SK하이닉스가 50%를 넘기며 독주하는 동안 삼성은 고작 10%대에 머물렀거든요. 초격차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씨앗은 2019년에 뿌려졌습니다. 당시 삼성 경영진이 HBM 사업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렸거든요. 수익성이 낮아 보이니까 과감하게 칼질을 한 건데, 문제는 그로부터 3년 뒤 챗GPT가 세상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시장이 순식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했는데, 삼성은 그 거위를 이미 놓아버린 뒤였죠. 그 빈자리를 SK하이닉스가 꿰찼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마저 양산에 성공하면서 삼성은 삼류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평택 반도체 라인에서 밤새 붙어있던 엔지니어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구경꾼 신세가 됐다고요. 그만큼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반격을 이해하려면 먼저 엔비디아가 뭘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베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AI 플랫폼인데요. 이건 단순한 칩 하나가 아닙니다. 수만 개의 GPU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두뇌 같은 구조물이에요. 기존 블랙웰 칩도 엄청난 성능이었는데 베라 루빈은 그걸 또 몇 배씩 뛰어넘는 괴물급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가 느리면 전체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16차선짜리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딱 1차선인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차가 아무리 빨라도 톨게이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기존 HBM3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베라 루빈의 미친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업체들한테 긴급 주문을 넣었습니다. 더 넓은 대역폭, 더 얇은 두께, 더 적은 전력 소모를 가진 차세대 메모리 HBM4를 내놓으라고요. 이건 SK하이닉스한테도 마이크론한테도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공정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요. 5세대 HB32 시장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선두를 달리는 경쟁사의 등을 잡기엔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였습니다. 5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 HB4로 직행하겠다는 도박이었죠.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결정이었냐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겠다는 소리랑 같습니다. 한 발만 삐끗하면 그대로 추락이에요. 하지만 삼성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5세대에서 따라잡기를 하다간 영원히 2등으로 굳어질 판이었으니까요.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밤낮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설계팀과 공정팀이 한 건물에 합숙하면서 기존에 2년 걸릴 개발 일정을 1년 안에 끝내겠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 삼성은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를 확정지었습니다. 심지어 고객사와 협의해서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겼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공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목숨을 건 경영 판단이 만들어낸 삼성 반도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대체 어떻게 엔비디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술의 융합이에요. HBM이 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얇은 D램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인데 이걸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층에 사는 주민들이 아무리 우수해도 건물의 기초,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로직 다이가 부실하면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이 로직 다이가 바로 HBM의 두뇌이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로직 다이를 만들 때 기존 10나노급 공정을 썼어요. 나쁘지 않은 기술이죠. 그런데 삼성은 여기에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때려 박았습니다. 경쟁사들이 일반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삼성은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놔버린 격이에요. 전력 효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차원이 달라진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전부 가진 회사는 삼성이 유일하거든요. 위층에 쌓이는 D램도 최신 1세기 공정을 적용해서 위아래 모두 세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의 공장을 빌려야 하는 경쟁사로선 꿈도 못 꿀 조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어땠냐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가 정해놓은 HBM사의 기준 속도가 초당 8기가비트인데 삼성이 만든 HBM4는 초당 11.7기가비트를 찍었어요. 기준을 그냥 가볍게 넘어버린 겁니다. 기존 5세대 HBM3하고 비교하면 성능은 37%나 올라갔고 전력 소모는 확 줄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AI가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때 생기는 버퍼링이나 로딩을 하드웨어 차원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수준입니다. 유튜브 영상 로딩 걸려서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스택 기준으로 메모리 대역폭은 전작 대비 2.4배나 뛰었고 12단으로 쌓아 올려서 최대 36GB 용량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16단 적층 기술까지 적용하면 48GB까지 올라가거든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메모리를 넣을 수 있으니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죠. 엔비디아도 이 숫자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의 HBM사가 베라 루빈의 성능을 극대화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품질 테스트를 조기에 통과시켰거든요. 문전박대당하던 삼성이 드디어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증명되니까 시장 판도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KB증권 리포트 하나가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16%에 불과했던 삼성의 HBM 점유율이 HBM4 양산과 함께 35%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2배 넘게 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부품 로직 다이를 자기 공장에서 못 만들고 대만의 TSMC한테 맡겨야 합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구조인 거죠. 삼성이 자기 공장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끝내는 동안 SK하이닉스는 대만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속도전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삼성 대 SK하이닉스, TSMC 연합군이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어요. 시장이 다시 한국 기업들의 양강체제로 돌아가는 모양새죠. 삼성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평택 4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HBM 생산 설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거든요. 자본력을 앞세운 본격적인 머니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추격자에서 다시 도전받는 자의 위치로 삼성이 빠르게 체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메모리 시장 1위를 되찾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삼성이 진짜 노리는 건 반도체로 번 돈을 차세대 먹거리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 먹거리가 뭐냐면요. 로봇입니다. 삼성은 이걸 피지컬 AI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도체 두뇌를 가진 로봇이 공장에서, 병원에서, 우리 집 거실에서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됐고 대표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까지 새로 만들었거든요. 전략은 명확합니다. 메모리 사업이라는 캐시카우에서 현금을 뽑아내고 그 돈을 파운드리와 로봇 신사업에 물붓듯이 투자하는 수직 계열화예요. 반도체 칩을 만들고 그 칩이 들어가는 로봇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태문 사장은 올해 초 CES에서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기업 인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요? 로봇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겠다는 선전포고였죠.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로봇 몸체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움직이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하드웨어만으로는 반쪽짜리라는 걸 삼성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투자자라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만 사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반도체든 로봇이든 완성품 하나가 나오려면 수십 개의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업계에서는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HBM을 만들려면 얇은 D램 칩을 정밀하게 쌓아 올려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장비가 TC본더예요.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웨이퍼나 특수 필름, 패키징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수혜 라인에 올라타 있습니다.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가 필요하고 힘을 만들어내는 서브 모터도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핵심 부품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 관련 테마주가 한꺼번에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실적보다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밀어올린 건데 문제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주가도 같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옥석 가리기입니다. 진짜 기술력과 매출이 따라오는 기업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삼성의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요. 냉정하게 짚어야 할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 삼성은 중국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더 조이면 장비 반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만 설비를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미친 듯이 공장을 짓고 있어요. 모두가 AI 수요가 계속 폭발할 거라고 베팅하고 있는 건데 만약 AI 투자 열풍이 한풀 꺾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 놓은 칩이 창고에 쌓이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 같은 신사업의 수익화 시점이에요.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배터리 기술 한계 같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의리로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더 좋은 조건을 내미는 곳이 나타나면 언제든 돌아서는 냉철한 고객이죠. SK하이닉스도 TSMC와 손잡고 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왕좌를 되찾았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험난한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냐면요. 미국은 칩스법으로 수십조 원을 뿌렸고 일본도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한국은요. 직접 보조금이 0원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정작 지원금은 꼴찌였던 거예요. 거기에 공장 하나 짓겠다고 하면 인허가만 몇 년씩 걸리고 전력이랑 용수 같은 기본 인프라도 기업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전쟁터에서 총은 쥐어줬는데 방탄조끼는 안 준 꼴이었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이 이걸 확 바꿔놓습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깔아주고 인허가 절차도 패스트트랙으로 확 줄여주거든요. 특히 눈여겨볼 건 반도체 특별회계입니다. 2036년까지 유효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10년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설계했어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사령부도 신설돼서 부처끼리 엇박자 내는 것도 막아줍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졌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가속화할 발판이 드디어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은 삼성과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서 K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사 세계 최초 양산으로 잃어버린 왕좌를 되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9년에 뼈아픈 실수를 교훈 삼아 이를 갈고 달려온 결과죠. 이제 승부는 삼성이 안정적으로 수율을 끌어올리느냐, SK하이닉스, TSMC 연합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한국 기업들에겐 AI 시대의 심장을 틀어줄 절호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승자가 누가 되든 전 세계 AI 칩의 핵심은 한국이 쥐고 있고 이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거대한 머니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